내가 전세 세입자잖아? 그러면 내가 채권자야, 채권자. 내가 집주인한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야. 내가 더 권리가 있는 거야. 그치. 나중에 나는 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담보로 이 집을 빌려주는 거야. 집의 사용권을 빌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채권자고 그가 채무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내 지금 무이자로 좀 빌려주겠다는데 이 정도는 내가 확인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집도 사줬잖아. 지금. 그래 내가 지금 집 사줬잖아. 일단 템이 갖고 온 주제는 왕과 관련된 거라고. 우리 보통 왕자가 붙으면 좋은 건데 이번엔 좋은 얘기는 아니고 빌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빌라 왕. 요즘 빌라 뉴스 진짜 많이 나오더라. 오늘 약간 내가 컨셉을 잡았는데 꼬꼬모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 이거 알지? 옆에서 같이 막 말하다 울어야 되고 막 이러는 거. 그래? 서울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이 죽은 채 발견됐어. 뭐야 갑자기. 이 남성은 이 모텔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투숙객이었던 거야. 그럼 집이 없는 사람이야? 그치. 보통 자기 집이 없거나 도망을 다닌다거나 그런 사람들 이제 주거를 두지 않고 모텔 같은 곳에 머물잖아. 그럼 그 사람은 왜 죽은 거야? 보통 이렇게 혼자 모텔에 있다가 죽게 되면 이제 비관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지병을 알아왔어. 그러니까 비관적 선택은 아니었던 거야. 아파서 근데 돌아가셨구나. 이 사람이 왜 이슈가 됐냐면 집 없는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집이 무려 1139채인 거야. 지금 이 모텔 전전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 1139채를 3년 동안 샀다? 그럼 거의 하루에 집 하나씩 산 거야. 더 샀네. 365 곱하기 뭐 어떻게 해보면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해 빌라왕인 거야. 이렇게 많은 빌라를 갖고 있던 집주인 사망을 하면서 지금 보증을 못 돌려받는 세입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한 상황이야. 지금 일단 알려진 것만 400명인데 이 빌라왕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 보증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생겨났어. 그러니까 빌라왕은 나는 돈 없어서 보증을 못 돌려준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 사례들을 모집하면서 일종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모인 게 400명이고 지금 사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빌라왕이 우리 집주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야. 사실 아까 1139채라고 했으니까. 그중에 400명이면은 지금 반도 안 되는 건데. 4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계속 늘어나겠지? 그리고 이 사람도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된 거야. 세상에나. 아니 그런데 빌라도 많고 그러면 돈이 되게 많은 거 아니야? 그치. 왜 못 돌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 이 사람은 자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빌라를 1139채를 산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자본 갭 투자를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집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으니까 세금도 종부세도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재산세도 많이 나왔겠다. 이 사람이 내지 못한 세금 지금 체납액이 62억 원이야. 종부세만?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돈도 없는데 빌라 한두 채도 아니고 어떻게 1000채를 넘는 집을 살 수 있었냐. 그러게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일단 빌라의 특징이 뭐야? 아파트에 비해선 빌라가 인기가 별로 없잖아. 매매하는데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경우도 많고 맞아. 매매가의 한 80~90%를 전세가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아. 특히 신축 전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금을 주고도 들어간 경우도 있는 거지. 사는 것보다는 전세는 어쨌든 내 돈을 돌려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선택을 하잖아. 그런데 이제 이 빌라왕 사건이 더 주목을 받는 건 우리가 보통 전세로 들어가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몇 개 있잖아. 확정일자를 받는다던가 전입신고를 한다던가 전입신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드는데 이번에 그 좀 얘기가 되는 게 이 피해자들 상당수가 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근데 지금 보호를 못 받게 된 거야. 세상에나. 내가 여기에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깡통 전세에 살고 있거든. 그래? 나도 들어갈 때 우리 집 전세가랑 매매가가 똑같았어. 그래서 우리 집주인은 돈을 안 내고 산 거야. 그 집을 내 돈으로. 그러네. 그냥 집 하나 사준 거네, 얀미가. 내가 사줬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근데 그때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보증보험 100% 들어주겠다라는 걸 조건으로 내걸거든. 그래서 그거 믿고 사실은
계약하는 거지. 근데 이번에 이 빌라왕 피해자들의 아까 내가 모인 사람이 450명 정도라 했잖아. 이 중에 200명 정도가 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걸로 알려졌어. 그러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이 보증보험이 뭔지 먼저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우리가 허그라고 그냥 줄여서 허그라고 얘기하는데 허그가 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후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야. 내가 너 대신 전세금 돌려줬으니까 나한테 전세금 돌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뭐가 허점이 있었냐면은 이 집주인이 사망을 한 거잖아. 근데 사망을 할 경우 그 제도가 없는 거야. 사망할 경우를 상정을 안 해놓은 거야. 제도를 만들 때. 그러니까 그 사람 구상권 청구를 할 사람이 없으면 못 돌려준다. 그래서 지금 일단 방법은 그 가족이 상속을 받으면은 그 가족한테 그걸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 그 빌라왕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어.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었고 40대 남성인데 혼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지금은 상속을 안 받는다던가 아니면 한정 승인이라 그래서 한정 승인이 뭐냐면 빚을 차감하고 나머지 남는 돈에 대해서는 그럼 내가 한번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언론에 보도된 정도는 그 정도야.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한 2, 3년이 걸리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아까 62억 원의 종부세가 체납돼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제하고 이 상속인에게 올 재산이 얼마나 될까? 거의 아마 없을 거야. 와, 그러면은 일단 문제가 되는 건 강제경매 청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 심판을 다 받았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걸 텐데 상대방이 달라지니까. 그치, 맞아. 그리고 참 얘기 안 한 게 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갈 때 아까 말했듯이 뭐 등기도 다 확인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기 피해자들도 이 사람들의 등기도 다 떼고 했어. 근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거야. 그래서 집주인이 바뀐 걸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당한 경우도 있고. 근데 집주인이 바뀌어도 돈을 돌려줘야 되는 그 의무는 가지고 가거든. 집주인이. 그래, 요새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세입자들 일일이 그걸 확인하지 못했고 그치.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리고 문제는 이거 종부세 이게 내 돈보다 먼저 공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들어갈 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난 사실 확정일자 받으면 이제 다 보호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확정일자는 그냥 순위 보전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무슨 근저당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 이러는데 어쨌든 만약에 국세 체납이 있거나 하면 그게 조세 우선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가 1순위더라고. 맞아. 그렇게 되면은 이 세입자들은 사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1순위로 다 해놨어도 이 물건에 대한 재산세가 붙어버리면 당해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붙으면은 그거 먼저 떼가. 그리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우리 보통 전입신고 다 하잖아, 이사 가면은. 그걸 해야 대항력이 생기니까. 맞아. 근데 전입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이 집주인이 그날 내가 12월 19일 전입신고를 했어. 그날 뭐 은행이나 이런데 아니면 대출업체 이런데 근저당가 설정을 해. 그럼 누구한테 우선순위가 있을까? 둘 다 아니야? 그리고 그리고 만약 순서대로면 전입신고를 먼저 했으니까 나랑 계약서 먼저 썼잖아.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이게 법에 허점이 있는 게 전입신고의 효과는 그 자정을 지나야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효과가 발생해. 내가 오늘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근데 근저당권 설정은 그날 바로 그 시점부터 효과가 효력이 발생해. 그럼 나 이사할 동안 집주인이 어디 가서 돈 빌리고 이랬으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다 확인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오늘 근저당권 설정하면은 이게 우리가 보호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게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다 이제 법률 보완을 하자 하고 이제 입법 얘기는 나오곤 있어. 그럼 이제 세입자들이 솔직히 아까 말했지 확정일자 받고 뭐 등기 다 확인하고 나 보증보험도 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렇게까지 확인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도 갑자기 안 도와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럼 앞으로 전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렇지. 근데 사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뾰족한 방법이 없긴 해.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뭐라고 했냐면 일단 전세대출 보증 연장 가능하다. 필요하면 임시거처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뭐 어디다 마련해 줄 건데. 사실 근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내 돈 돌려받는 게 중요하지. 무슨 일 연장해주고 막 거처 마련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해줄 방법이 없는 거야. 좀 무책임한 말 같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전세 계약하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깡통 전세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집값이 매매값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면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전세가가 뭐 집값의 70%를 넘는다 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어. 그게 뭐냐면 집주인한테 국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하면은 이제 보여줘야 돼. 근데 이것도 조금 좀 의무는 아니지. 거추장스러운 게 보여주세요 요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국회에서는 동의 없이 볼 수 있게 하도록 지금 제도를 마련하자 이런 논의는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허점들이 있는 게 그 신축 빌라라는 거는 시세라는 게 형성이 안 돼 있다 하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이 집값 비교도 안 되고 사기꾼 전세 사기를 치려고 해도 치기가 쉬운 거지. 어쨌든 좀 지금 나도 말하면서 무책임하지만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다들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빌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이 많잖아. 그리고 사례들을 봐도 다 대부분 20, 30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신혼부부.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뭐 2, 3년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꾸준히 모아둔 돈인데 이 돈 날리게 생겼다 이러는데 이게 너무 나는 너무 슬픈 게 이 사람들이 사회 첫 발을 디딛는데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너무 큰 실패를 봐서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정치권 이런 데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이게 진짜 우리가 등기를 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사실상 얼마 전에 이제 등기도 공신력 없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맞아. 그리고 또 이제 세금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 주는 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치. 세금 보여달라고 하면 뭐야 이걸 왜 보여줘. 그리고 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래도 잘 보여야 좋은데 이렇게까지 요구해도 되나? 뭐 나 되게 엄청 예민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근데 돈이 달린 문제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정말 항상 생각하는데 전세 구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야 돼. 왜냐면 내가 전세 세입자잖아? 그러면 내가 채권자야. 내가 집주인한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야. 내가 더 권리가 있는 거야. 그치. 나중에 나는 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담보로 이 집을 빌려주는 거야. 집의 사용권을 빌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채권자고 그가 채무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내 지금 무이자로 좀 빌려주겠다는데 이 정도는 내가 확인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집도 사줬잖아. 지금. 그래 내가 지금 집 사줬잖아. 너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러면 보증보험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고 등기부도 지금 우리가 계약하는 날 똑같이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특약사항에 쓰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애초에 그냥 의무사항으로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세입자가 이런 거 다 알아보고 이것도 써주세요 저것도 써주세요 해야 써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사회초년생들이 그런 것까지 모르잖아. 맨 처음에 부동산 어렵고. 가면은 이제 내 친구들 하는 소리가 부동산 가면 너무 기가 죽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돼. 왜냐면은 복비 얼만데 중개수수료 되게 비싸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그냥 지금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 임대차에 있어서 표준계약서가 의무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막 써도 돼. 그냥 이런 이면지에 그냥 써도 되거든. 계약서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 근데 표준계약서 자체를 그냥 의무화하고 그 안에 국세 체납 여부 사실을 기입하는 거를 의무적으로 그냥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거든. 근데 왜 안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 그러네. 왜 안 하지? 집주인 그러니까. 표심 때문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오늘 그래서 빌라왕 얘기를 같이 해봤어. 어쨌든 깡통전세 어쩔 수 없이 나처럼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고 요즘은 이제 월세들 많이 살고 하니까 그래, 어찌됐든 나의 그 재정 상태 잘 생각하고 이런 사고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서 잘 집을 구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이 사람도 엄마 아빠가 상속을 한정 승인을 해서 받는다고는 하니까 어쨌든 2, 3년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해결은 되긴 될 건데 보증보험 들으신 분들은 근데 그게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게 약간 좀 그치. 우려되는 긴 부분이지. 싸움이 될 걸로 보여. 그러게 말이야.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나? 맞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